만주에너지 기획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안촌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이 개척거리부터 하면 좋은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역사도 우리가 저녁 때 보려고 했는데 미리 거기를 갔고, 또 역사를 간 김에 화장실 돈 안 내는 데로 가다 보니 광장으로 갔고, 광장으로 가다 보니 그 뒤 거리가 또 우리 역사 유적지고, 그래서 본래 계획했던 여정로하고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거의 혁명적 수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어. 네. 신안촌에 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고 난 다음에 본래 여기를 와야 이야기가 스토리 전개가 편하고 맞는데, 오늘은 어차피 다 섞였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동희 선생만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재에 뭐라고 이동희 선생을 기록을 해놨냐면, 근대를 올곧이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사의 굵직한 사건과 흐름에 변화무쌍하게 자신을 맡겨가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조국의 독립, 또 이 이동희 선생이 꿈꿨던 이 사회주의 고려의 이 공화국 마지막 유언도 동지들은 그거를 반드시 이루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파일에 보면 249쪽이 있어요. 이동희 선생이 거주하던 집터를 제가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찾아서 놓았고, 이걸 작년에 우리 조미양 선생님이 안내해 줄 때 사진하고 비교해서 같이 제가 실어 놨거든요. 249쪽, 이따 밥 먹고 신안촌 가면 그 자리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밝힌 이동희 선생의 집터입니다. 여기 이제 이따 신안촌 가면 보여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 오늘날 모습이에요. 이따 가서 볼 모습이. 그래서 건물은 그대로예요. 옛 그 연구소에서 조사해서 찍어 놓은 거나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나 건물 뭐라 그래요, 구조물은 똑같아요. 상호하고 저기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이동희 선생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보통 이제 한인사회당을 얘기를 할 때 핵심 인물입니다. 한인사회당의 핵심 인물이고, 또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배운 이 레닌 200만 루블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성사시키는 사람이고, 또 일부 돈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해서 실현도 당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본래 저는 이제 이분을 강화도에서 만났거든요. 강화도 의병사 안내하다가, 강화도 정족산성 아시죠? 거기에 무슨 사찰이 있어요? 전등사. 그 전등사가 우리 의병 항쟁지입니다. 또 1866년 이 병인양류 때는 제주도에 목사를 하고 있던 양원수 목사가 바로 이때 이제 불려와 가지고 새벽에 강화 해협을 건너서 정족산을 먼저 선점한 뒤에 프랑스군의 공습이 왔을 때 격퇴시킨 그 공간이 의병의 공간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를 격퇴시킨 공간이지만, 그 양원수 장군이 거기에서 격퇴했을 때 나중에 우리 이 이동희 선생이 참령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계급을 받아가지고 지휘관을 했단 말이에요. 진위대장을. 그래 진위대장을 하다가 이제 1906년 7년 이쯤에 이제 의병 운동을 하고 결국 패퇴해서 만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주로 넘어가기 전에 1906년 7년 이때는 신민회와 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민회가 되기 전에는 의병 항쟁에 뛰어들었고, 그러니까 의병장으로서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병장은 무력투쟁인데 다시 신민회를 가입해서 신민회 활동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해외 망명기지를 건설하는 데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13년에 아까 우리 조미양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제 연해주에 넘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1913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이전에 10년과 11년이 여기 연해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의암 유인석에 13도 의군 창설이 있었고, 그리고 8월 29일 경술국치가 되자 곧바로 성명회를 조직해서 8,000명이 넘는 이 유지들이 이 연해주 일대 다 총집결해서 서명을 이렇게 해서 옮겨 가죠. 그러고 나서 태어나는 게 건업회예요. 그 건업회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건업신문, 이때 이제 신채호 선생이 여기 연결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나고 이제 13년에 여기를 왔죠. 그러다가 14년이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연해주에서는 어떤 기획을 했냐면, 자, 1904년 5년 노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너무 먼 거리에 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일본에게 사실 패하긴 했지만 어정쩡하게 패한 거거든. 그래서 10년이 되는 1914년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저 일본군과 한번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시대예요. 1914년이. 그런데 이게 그런 대립관계가 고조되다가 느닷없이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연합으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만든 게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상설이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아마 이동희 선생인가? 그거는 제가, 대통령은 아무튼 이상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질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물러가고, 이레츠코도 이제 체포돼서 가고, 이러다가 이동희 선생도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1917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동아시아사나 우리 민족사나 또 이웃나라 중국 또 몽골 할 거 없이 이 동아시아사는 1917년에 이 러시아의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일대 사회주의가 도입이 되고, 본토에서는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생기지만 그 출발은 해외에 있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동희 선생이 있는데, 이동희 선생이 만주에 갔다 와요. 와서 바로 이 적군에 가담하다가 독일의 첩자로 오인을 돼서 체포가 됩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김 알렉산드리아 스탄케비치예요. 그래서 당시 이 극동 쪽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던 이 스탄케비치 김 알렉산드리아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한인사회당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1918년 한인사회당에 가입하는 배경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1921년에는 이 한인사회당이 고려공산당으로 바뀌어요. 이 고려공산당이 바뀌면서 두 개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르크츠파, 하나는 상해파. 두 고려공산당이 대결 중에 나중에 1921년 6월 28일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도 여기와 연관이 됩니다. 또한 여기 연해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국민회의예요. 의회. 자, 우리가 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게 1919년 4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두 달 전인 2월 달에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생겨요. 그 전신이 전노 한족 총연합회고, 그 전신이 권회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 신안촌에서 약간 중복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분을 설명하려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19년에 이 대한국민의회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총규합을 하면 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한성정부가 생기고 상해에 임시정부가 센 이 세 개의 정부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통합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대한국민의회도 한성과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와 통합을 벌여서 여기에 있던 이동희 선생이 바로 중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조직을 대한국민의회를 와해시키는데 거기 가서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복원이 됩니다. 대한국민의회가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해요. 이러다가 바로 이 1921년 레닌이 주는 이 200만 루블 중에 40만 루블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열차 타고 와서 이르크츠크에서 울란바토르도 넘어오는 돈이 있고 삥 돌아서 오는 돈이 있고 다양한 루트로 국내로 이제 유입이 돼요. 바로 이 돈 문제 때문에 이동희 선생이 곤란하게 돼요. 또 자기와 함께 했던 김립이 김구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또 당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상해 임시정부도 개조파냐 창조파냐 이런 논란에 들어가고 하면서 김립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자 여기에 실망을 했던 이동희 선생은 일로 들어와 버립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거의 은둔하다시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생애 후반에 뭘 활동하냐면, 교재를 한번 볼까요?
270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사진 제가 지금 찍어 놓은 사진이 여기거든요. 네, 276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분이 마지막 활동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중간 부분에 국제혁명자 후원회 MOPR이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이 원동 지역의 한인 책임자로 이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나 이런 데 거리감을 두고 여기 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 1935년에 바로 여기에서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동쪽에 있는 것이 파르티잔스크 수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안중근 참모총장도 갔었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곳에 이 알촌 탄광에 가서 이 모금 활동을 합니다. 요 국제혁명자 후원회에 모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만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가지고 병에 걸려요. 그래서 다시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옵니다. 이따 우리가 밥 먹고 신안촌에 가면 중심거리 다 있어요. 권업신문터, 그 다음에 한민학교터, 이동희 선생 거주지터부터 그 중심거리가 있습니다. 독립문터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돌아오면서 이제 끝내 숨을 거두게 되는 게 1935년이다. 그러니까 해방 10년을 앞두고 우리 이 대한제국의 근대사를 온몸으로 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의병장으로도 뛰다가 대한제국 군 장교로서 뛰다가 신민회라고 하는 열려있는 이런 조직에 가서 활동하고 또 만주로 망명했다가 다시 연해주로 와서 러시아의 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이분은 결국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조국의 독립에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특징입니다. 이르츠크파는 본질이에요. 혁명의 본질로 가서 이 조선의 독립이 먼저가 아니고 그 사회주의 혁명이 본연에 먼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이동희 선생은 먼저 민족을 생각합니다. 민족적 사회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은 사실은 민족주의 계열의 사회주의 사상을 접목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277쪽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이분이 블라디미르 레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돈 지원 받기로 했잖아요. 약소민족들 독립을 위해서 레닌 지원을 했으니까. 그때 이 레닌이 이동희 선생을 평가한 말이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의 이념은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혁명가로서는 훌륭하다. 아마 레닌도 간파를 했던 모양이죠. 이동희 선생의 속마음을. 그래서 한 시대, 우리가 이 해방 이전에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시기에 아나키스트가 됐든 사회주의 계열이 되었건 민족주의 계열이 되었건 이 크게 세 개의 사상으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뛰었잖아요, 모두. 그래서 중국의 이 팔로군도 가서 지원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려고 했고, 또 이 연해주에 와서 이 빨치산스크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빨치산이 활동한 데 많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적위군에 가담해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엄청나게 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닌도 그거를 인정을 해서 이제 후원도 물론 했지만은. 그래서 이동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 세계사적 문화사의 흐름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조국의 독립에 응용을 해서 우리 조국이 빨리 독립하는데 사회주의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에 또 참여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그냥 얼마나 발이 넓어요.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신해혁명 이후에 막 들어가서 또 도와주고,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우리 독립군들은 또 이들을 도우면 우리의 독립이 용이하고 더 수월하게 지원해 줄 것이니까 이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짜의 내막을 모르고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입회원서를 썼다고 그래서 그거를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여서 뭐 동상을 빼니, 이런 그 되지도 않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아무 역사의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와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가 약간 길어지지만 거기는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세요. 한 시대를 살다 간 이동희 선생.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혁명했거나 독립운동에 했던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후원하기 위한 이런 단체에 조직을 해서 책임을 맡고, 그런 모금운동을 하다가 추위에 그만 병을 얻어서 조국의 독립을 끝내보지 못하고 순국하신 이 이동희 선생을 이렇게 아까 우리 조미영 선생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남아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따 신안촌 가면 안타까움을 좀 보겠지만 그나마도 이렇게 비를 세워서 길일 수 있게 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강화도 때부터 쫓아다녔던 분이었기 때문에 꼭 뵙고 싶었고, 또 우리가 이 남북한 분단에서 이념체가 다른 것 때문에 인해서 이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홀대받고 재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지금은 다 인정해서 상원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들어가서 고위직에서 기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독립운동한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 포용해서 이제는 모두 훈장을 다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은 준비 못했지만 이 태극기는 제가 집에서 늘 마음으로 개양을 하는 국기입니다. 저는 이 국기를 안중근 이 연초동맹비에서 폈고, 이 태극기가 얼마나 기운이 이제 세겠어요. 거기다 이동희 선생 이렇게 하고, 또 우수지크 가면 이상 선생 앞에서 또 우리가 이 태극기를 펼치고, 저는 이 태극기를 고이 국내로 가지고 가서 저의 이 집에 세울 때마다 그분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북원태학의 만주연해주 독립전쟁 역사기행에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고 또 역사의 기록으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이번 답사 여행을 통해서는 마음으로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신안촌에 깃들어 있는 얼마나 많은 그 넋들과 혼들과 그런 것도 여기 이게 배어 있겠어요, 그죠? 그 함성과 억울함과 분함과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하고 숨져야 했던 많은 우리 선각자들, 그들을 모두 생각하면서 함께 따뜻하게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바로 기뻐하시겠죠? 자, 우리 태극기 현수막은 여기 펴도 된다니까 여기로 이렇게 딱 앉으세요. 전부 다 그거 태극기도 앞으로 들고 이제 사람들 사이로